이자를 받으면서 저축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자를 내면서 저축을 하는 꼴이. 이분께서는 이제 11월에 결혼을 하게 된 신혼부부라고 하십니다. 맞벌이 하시는데 급여가 500만 원 정도가 되시고 적금 30만 원, 대출 상환이 280만 원. 네. 그리고 보험료는 한 3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보면요. 소득 대비 저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보면은 소득이 거의 한 570만 원, 600만 원 조금 안 되시는데 400만 원 가까운 돈을 저축을 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소득의 한 70% 저축이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성 지출을 보시면 카드 대금이 없습니다. 카드 대금이 없다는 거 보니까 신용카드보다는 이제 체크카드로 활용을 하고 생활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박수받아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보험이 눈에 들어오는데 여성분이신데 지금 종신보험입니다. 이거는 좀 점검을 하시고 조정을 하실 수 있다면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종신보험은 사망하면 돈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1번 종신보험이 있고요. 2번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뭐냐면 언젠간 받을 돈입니다. 사람은 언젠간 죽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 줄 돈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돈 줄 거 보험료라도 많이 받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비쌈. 그리고 정기보험은 뭐냐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기보험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장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부터 뭐 60세까지만 보장받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전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험금을 주시고요. 60세가 넘어서면은 당신들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정기보험인 거거든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험사 입장을 보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돈.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보험료 차이는 몇 세 만기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한 5배, 4배 정도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제가 이 여성분한테 왜 이걸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사실 맞벌이이기는 하시지만 이 상태로만 봤을 때에는 가계 재정에 주축이 될 남편은 사망보험금이 없고 가계 재정의 주축이 2순위로 있는 아닐 수도 있는 분은 종신보험이 있다? 이거 좀 뭔가 안 맞는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종신보험에 있는 금액으로 남편분의 정기보험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추가로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늘리는 게 아니라 정해진 재원, 지금 한 30만 원 정도가 보험료로 나가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대신에 남편분과 아내분이 남편분 같은 경우는 96,000원을 내고 계시는데 해지 환급금이 없는 상품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게 봅니다. 네, 아마 이게 해지 환급금이 있는 거였으면 96,000원이 아니고 보통 뭐 12만 원, 13만 원 정도 했을 것 같은데 되게 알뜰하게 가입을 잘 하신 거죠.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 메리츠에 이제 딱 이거는 실손보험만 되는 실비만 되는 그런 상품을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이분들의 사례에서 조금 힘실어서 말하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분들이 저축을 많이 하긴 하시는데 보니까 다 대출 상한인 거예요. 58만 원, 280만 원. 신혼부부인데 그래서 이게 어떤 대출일까 한번 봤습니다. 신용대출이고요. 1억이 넘게 있죠. 1억 3천 정도가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에게 8,300만 원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전세보증금이더라고요. 네, 이분이 아마 결혼을 하시다 보니까 대출을 활용을 해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2억 3천을 마련을 하신 것 같으세요. 그리고 이분들 제가 신용대출 이자율을 계산을 해본 요거거든요. 이자 나가시는 게 계산해 보니까 아마 한 1%, 2%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이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대로 대출을 받고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죠. 쾌적하지 않은 환경에서 신혼을 시작하느니 대출 이자도 좀 싸니까 또 부모님에게 또 대출을 좀 받으면 되니까 그 돈으로 전세보증금을 내서 전셋집을 얻자. 그러면 좀 넉넉한 평수에 좀 쾌적한 환경에서 신혼을 알콩달콩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마음이죠. 그리고 어차피 그 신용대출 갚으면 그것 또한 또 저축인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아마 이렇게 전셋집을 마련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자를 받으면서 저축을 해도 모자를 파네, 이자를 내면서 저축을 하는 꼴, 이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봅니다. 이론상으로는 뭐 대출금 갚는 것도 결국은 다 갚고 나면은 내 목돈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근데 사실 이런 건 있어요. 그 이자를 내면서 저축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예전에 제가 재무상담했던 어떤 분의 사례인데요. 이런 분이 있으셨어요. 본인께서는 저축을 시작을 하면 한 번도 여태까지 1년 만기 적금을 완납을 해가지고 만기 목돈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돈을 모읍니까? 목돈을 모아야 뭘 투자를 할 텐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자세히 보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이미 집도 있었던 거예요. 이 집은 어떻게 마련을 한 거냐 그랬더니 그냥 그때 당시엔 대출이 되게 잘 될 때였었거든. 주택담보대출이. 그래서 대출을 받고 신용대출 조금 추가로 받아서 집을 샀대요. 근데 집을 샀으니까 돈을 갚아야 될 거잖아요. 안 갚으면 뭐 돼요?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매달 갚으신 거예요. 대출은 강제성이 있으니 잘함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 좋은 방법으로 본인한테 맞는 방법으로 자산을 증식해 나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자를 내면서라도 저축을 하셔야 되는 분인 거죠. 왜? 강제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해가 좀 되시죠? 근데 오늘 이 사례에 있으신 분들은 보면은 이 정도는 좀 아니실 것 같아요. 스스로 강제성을 만들어서 저축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자를 받으면서 저축을 해도 모자를 파는, 이자를 내면서 저축을 한다? 이거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한 두 가지의 대안을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거냐? 첫째,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셔라. 이거는 진짜 국가가 주는 혜택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2%대란 말이죠. 3%가 안 될 겁니다. 신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3%가 안 되고 한도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충분히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전세자금 대출은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네, 원금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자만 납입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따로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한 350만 원, 340만 원 왔다 갔다 하게 저축을 하시게 되면 1년만 저축해도 한 4,080만 원, 4천만 원 정도의 저축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신용대출과 부모님께 대출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연간 4천만 원가량에 대한 이자 및 수익률을 포기하시고 가는 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신용대출을 좀 정리하고 부모님께 받은 대출을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시라면 다시 한번 이 부분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만약에 이분들이 한 340만 원 정도, 350만 원 정도를 꾸준히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금액이 좀 만들어지는 거냐면 만약에 5년 정도 꾸준히 했다. 이분들 지금 나이가 젊거든요. 뭐 20대란 말이죠. 그래서 5년 정도 해봤자 34입니다. 그럼 그때까지 했을 때 만약에 연 6% 수익률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2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만 원이 될 거고, 만약에 수익률이 잘 나서 한 8%가 연 8%가 좀 만들어졌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아니라 신용대출과 부모님께 대출을 받음으로 인해서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3천만 원, 미래에 생길 수도 있는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포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포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거에는 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무작정 그냥 난 투자 하나도 모르는데 제 말씀만 들으시고 그래 그러면 이렇게 전세대출로 활용을 해서 저축하는 거를 적립식 ETF로 해서 그냥 5년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 그렇게 할게. 이거는 안 됩니다.
예, 투자에 대한 기본 이해도가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게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용대출 말고 전세자금 대출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작은 집으로 조금은 덜 쾌적한 곳으로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의 일부를 좀 포기하시게 되면 좀 불편하고 조금 소박한 데서 신혼을 시작을 하시게 되겠죠. 좀 여기랑도 멀고 규모도 좀 작고 그래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시겠지만, 불편함이라는 게 금방 익숙해집니다. 저는 돈을 부자가 되기 위한 방법,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돈을 쓰지 않아서 불행하면 안 된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돈을 안 써서 내가 불행해지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다만 돈을 쓰지 않아서 불편해지는 건 감내한다.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불편하기 싫어서 돈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돈은 내가 편하려고 쓰는 돈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신혼생활 때부터 너무 좋은 집, 너무 쾌적한 환경에서 신혼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공감도 됩니다.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조금은 덜 쾌적한 주거 환경에서 시작하시면서 불편함을 좀 느껴라. 근데 그 불편함이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좀 덜 쾌적한 환경 으로 가시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세이브가 되겠죠. 전세자금 대출을 덜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 35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뭐 한 15만 원 정도 비용이 세이브가 됩니다. 그럼 이 비용은 저축을 더 할 수 있거나,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부부가 소고기 파티를 열 수 있는 굉장히 값진 비용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향후에 안정이 되려면 고정 비용이 적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사람이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기고요. 그 변수가 생길 때 고정 비용이 높으시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부나 뭐 렌탈 이런 거 안 하는 게 좋은 거거든요. 안 할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면 첫 번째 맞닥뜨리게 되는 최초의 변수 어떤 게 있냐? 출산입니다. 네. 이거는 뭐 예상 못한 건 아니지만 시기는 예상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갑자기 출산이 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회사를 좀 일을 휴직을 하게 되고 소비는 늘어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소득은 줄고 소비는 늘어나는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 고정 비용이 높으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두 명 부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갑자기 지출이 늘어나야 되는 그런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고정 비용이 높다는 거는 굉장히 삶을 불편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정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신혼부부이시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입장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한번 고정 비용을 늘리기 시작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늘리는 걸 무서워하는 그런 습관을 신혼 초기에 만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